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까도 질문하셨지만 집값이 바닥을 찍었느니 바닥을 찍었다는 것 자체는요 다시 하락기가 끝나고 상승기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상승기로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소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동성, 두 번째는 대출 유동성인데, 지금 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소득이 빨리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요즘에 내수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살아났어요. 그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요, 사는 양은 줄었는데 가격이 비싸져서 내수 거래 금액은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내수가 살아난 거 아닌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보다 덜 쓰려고 하는데도 나가는 돈이 더 크다는 소리죠. 즉 소득을 통한 유동성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슬금슬금 대출 유동성이 정책 자금 대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봐야 되고,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답이 보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위험해졌냐? 주담대를 중심으로 다시 대출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4조 이상 늘었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3월부터 줄어서 감소 전환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대출이 늘어났다. 그래서 좀 있으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문제는 왜 그랬냐? 정책 대출 상품의 재원 변화, 신용대출은 대형 공모주 이슈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근데 신용대출보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담대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정책 대출 상품의 재원이 변화가 됐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3월이든 2월이든 계속 주담대는 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재원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은행권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다. 이것이 당장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현재 과연 괜찮은 상황이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느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급감해서 지금 어느 정도만 남았냐? 여유자금이 2021년 말 49조였는데 이게 올해 3월 말 13조 9천억이 돼버렸다. 즉 거의 4분의 1이 좀 더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 13조 9천억으로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겠어요? 부동산 시장에. 2년 새 35조. 그러면은 올해 요거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도시기금이 활용하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요거 여태까지 쓴 추세대로 한다면요, 올해도 못 넘겨요. 요 금액으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택도시기금을 3월까지 하다가 4월부터 은행권으로 돌렸죠. 그렇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고갈되고 있어서 이거를 기금으로서 가계부채를 억누르는데 한계를 맞이했다. 기금으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총선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총선 전인 3월 결과는 3월 말에 나오죠. 혹은 4월 초에 나오죠. 이때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던 가계부채를 오히려 눌러가지고 없는 수준까지 만들었죠. 마이너스 수준까지 만들었죠.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정부가 국민들 속이고 있다고 영상 올렸죠. 거기서 크게 세 가지 속이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부추기는 것. 두 번째, 공급 부족이라고 부추기는 것. 세 번째, 가계부채 잘 잡고 있다고 허풍치는 것. 3월 끝났고 4월 중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그 결과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오니까 총선 뒤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국엔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는 순간이 나왔어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다면 이거 계속 은행권에서 두고 볼 것이냐? 은행권에서 이번에 대출 총량 규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올해 가계부채 상승폭은 1에서 2% 수준으로 할 것이다. 그래야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잡힌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4조 5조씩 늘어나 버리면은
하반기에 어떡할 거예요? 대출 총량 규제 2021년처럼 또 맞이할 수도 있는 거다. 그 이유는 역시 확실하게 지금 신생아 특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되니까 30대가 증가하다가 중단하니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가 나오니까 다시 늘어나죠. 즉 지금 2030이 집 사면 안 될 시기인데 자꾸 정책 대출 통해가지고 집을 사도록 만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2030이 지금 집 살 때가 아니라 언제 사야 돼요? 적어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을 본인들이 모아놓고 여기 합리적인 대출을 받아서 집 사야 되는데, 지금 대출 잔뜩 내주는 정책들을 내니까 정책 대출 껴가지고 2030 세대들이 집 사서 하는 거죠. 특히 30. 20은 솔직히 거의 못 산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부모 도움 없으면. 그렇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30대 대출 부추겨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요, 미래 수요 끌어다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집값 떨어지는 게 장기화되면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되살렸던 상황이 될 수가 없다.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을 다시 풀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보다 미래 수요를 훨씬 더 많이 끌어다 썼다. 즉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이런 정책 대출들인데, 정책 대출 재원을 저렇게 자꾸 쓰면서 주택도시기금이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은행권에서는 정책 대출은 국가에서 추구하는 거죠. 그럼 국가에서 추구하는 대출이 늘어나요. 그러면 나머지 대출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축소하는가 아니면 회수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소리인 거고, 그러니까 이 정책 대출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겠어요. 특례도 조기 종료했죠. 신생아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금리는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금리 낮춰진다, 뭐 코픽스 금리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 상황에서 문제는 가계부채를 저렇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떨어지는 추세보다 올라가는 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가계부채는 연체율을 저렇게 눌러주고 있음에도 기업부채 쪽에서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기업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런 기업대출도 있다고 그랬죠. 가계부채인데 기업대출인 것처럼 받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 연체율이 떨어졌냐? 가계부채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요. 기업부채 연체율이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가계부채 연체율도 올라가고 기업부채 연체율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은행권에서는 지금 가계부채를 유의미하게 늘리지 않고 기업부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얼마나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죠. 금리도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다. 여기에 PF 경고까지 계속, 기업부채는 PF 문제가 크게 터지고 있죠. 근데 PF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그 전에 히로에프라이스, 여기나 노무라증권 이런 데서 우려를 표했는데 블룸버그까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글로벌 회계업체에서 삼정 KPMG, 여기서 한국의 PF 익스포저가 200조 원에 육박한다고 산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연체율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지금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 들려오고 있죠. 괜히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신용 낮으면 안 빌려줘요. 중금리 대출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 위주로 빌려주고 있죠. 돈을 빌릴 곳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짜 개부자 아니라면 웬만하면 대출 껴서 사죠.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죠.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 몇 안 되는 수요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집값 올라갈 거니까 사라. 집값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늘어야죠. 수요 공급의 논리를 맨날 이야기하던 것들이 누구다? 전문가들이다. 근데 왜 요즘에 수요 공급의 논리도 공급 부족하다. 공급이 왜 부족한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수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계속 공급 부족하다. 공급이 왜 부족해요? 안 지어서. 안 지어서 공급이 부족하죠. 안 지어서 공급이 부족하면은 왜 안 지어요? 안 사서 안 짓는 거죠. 그러면 안 사서 안 짓는데 왜 안 사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공급이 줄어든 걸 가지고 공급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공급 부족이면 미분양이 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공급 부족이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총 19만원, 그 중에서 준공된 것을 12만원이나 통계 누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늘고 있고 미분양이 늘고 있고 준공은 미분양이 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공급 과잉인데
공급 과잉이니까 자꾸 건설사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건설사 살리려고 공급이 부족하니 분양가가 올라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경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다 건축업만 많이 살아났죠. 내수가 살아난 게 뭘 살아나요?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살아났는데. 수출이 엄청 늘었다고요? 환율 그렇게 낮춰도 수출이 그거밖에 안 늘었다는 게 무슨 수출이 엄청나게 살아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사만 살린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런 거에 속는 거죠. 신고가 찍었다. 이런 걸 계속 언론에서 올려주니까 몰려가가지고 오르는 땐가 하고 사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교환거래잖아요. 근데 그때 언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거래일 것이다. 송파에 막 5억 떨어진 이런 거래는 직거래인 걸 보면은 무조건 이런 것은 특수거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압구정 현대 거래는 정상거래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막상 보니까 정상거래 아니죠. 사과 기사라도 하나 올라온 거 봤어요? 저 말에 속아서 집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상급지 중에 최상급지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언론에서 맨날 그랬어. 상급지가 올라가면은 이게 점점 더 따라갈 거라고. 근데 문제는 하급지가 올라가고 상급지가 안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상급지로 수요가 몰려서 똘똘한 채가 올라갈 것이고, 상급지가 올라가고 하급지가 안 올라가면은 키 맞추기, 갭 메우기 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겨가지고 그런 걸로 산 거 아니에요. 다 저런 것들에 속아서 사는 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끌어다 쓸 거 다 끌어다 쓰고, 이번에는 진짜로 심지어는 지금 육아 때문에 앞으로 돈 많이 들어갈 그런 갓 신생아를 낳은 신혼부부들 돈까지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끌어다 썼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1분기 때까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도 너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1분기에 재원 지출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지출 안 하고 있죠. 안 도와주고 있죠. 은행권 대출로 늘리고 있죠. 근데 이번 정부의 특, 이래놓고도 가계부채 늘어나면 은행 탓한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딜레마가 있긴 한데, 정책 대출은 최대한 추진하더라도 그렇다면 나머지 쪽에서 줄이겠죠. 그럼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바닥 찍고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소득이 그만큼 유의미하게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 2021년에는 국민 영끌이었다면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정부 영끌이었다. 정부 영끌로 부동산 부양을 했다. 그럼 영끌 국의 채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